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온라인 2주차 시간이 되겠습니다. 1교시 아무래도 제 목소리로 들으니까 좀 많이 어색하죠. 저도 조금 많이 어색합니다. 여러분이 좀 제가 아직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요. 예, 아무래도 교과서가 여러분하고 한번 했던 거니까 조금 수월하게는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집중을 하시고 책을 한번 그냥 훑어본다는 마음으로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생활과 법 중에서 가족과 관계되어 있는 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외운 것처럼 첫 번째는 혼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혼과 부모의 자녀 관계, 그 다음에 유언과 상속, 이렇게 세 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혼인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열기에서 보듯이 지금 몽룡 씨가 춘향이와 프로포즈를 거부하자 혼인 신고를 갖다가 지금 뭐 하죠? 몰래 하죠. 이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불법입니다. 불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혼인 신고를 이렇게 혼자서는 할 수 없고요. 두 사람이 다 함께 가야만 해줍니다. 이렇게 혼자서 가서 혼인 신고를 하게 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두 사람이 같이 가야 혼인을 신고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아 있을까요? 혼인 신고를 왜 그림을 그려서 했을까요? 이 혼인 신고가 배웠죠? 혼인 신고가 성립이 돼야만 뭐가 되죠? 그쵸? 실질적인 사실은 상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사실은 범죄 내용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혼인의 성립 요건. 자, 혼인이란 남녀가 부부가 되는 일로 법적으로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즉 혼인은 뭐 사랑으로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막 알콩달콩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랬죠. 법적으로는 그냥 계약행위다 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혼인의 계약이 깨지는 것을 우리는 이혼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혼인은 개인적인 사건인가 동시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으로 알맞고 유효한, 그렇죠? 뭔가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혼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질적 요건이죠. 실질적 요건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야 됩니다. 한쪽의 어떤 강박이라든지 강압이라든지 뭐 협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성립된 혼인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8세 이상. 여러분 지금 교과서에 각각 나이별로 이 어떤 별로 나이가 조금씩 틀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법에선 이 나이 때 되면 이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8세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혼인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8촌 이내의 혈족관계 등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할 수 없는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됩니다. 근친혼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중혼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일부제,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일부제이기 때문에 중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형식적인 요건 딱 한 개뿐이에요. 다행히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 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도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 신고라는 형식을 요건을 중시하지 않는 일을 통해 혼인관계 존재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고요.
부적합한 혼인의 성립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혼인의 법적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은 그 당사자들에게 여러 가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법적 효과는 뭘 통해서만? 그렇죠. 혼인 신고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혼인한 남녀는 법적으로 배우자 관계가 되고요. 일정 범위의 배우자 가족과는 인척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거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배우자 관계인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먼저 사망할 때는 다른 한 사람에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때 우리 상속과 유언했을 때 했었다. 그렇죠? 또한 부부는 함께 살면서 서로 돕고 부양할 의무를 집니다. 만약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이러한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를 위반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는 재판상 이혼 사유다라는 게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판상 이혼 사유 배웠습니다. 한편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과 관련한 법률 관계에서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 별산제란 부부 각자가 자신의 특유 재산을 관리, 사용,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는 재산, 즉 공동으로 이제 구성했다든지 뭐 말하자면 생활비는 공동으로 쓰잖아요. 이러한 것에 대한 빚은 같이 갚아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공유 재산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다만 부부 별산제를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할 경우 식료품 구매, 자녀 교육비 지출 등과 같이 가정의 공동생활을 위한 일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부부가 매번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 민법에서는 일상 가사에 대해서는 부부 간의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즉 말하자면 가정을 꾸리는 데 대해서 필요한 돈이라든지 일은 서로 간에 대리를 줬기 때문에 서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한편 이로 인해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부가 연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돈으로 빌렸다 하더라, 선생님 이름으로 빌렸어요. 선생님을 빌려서 공동으로 생활비에 썼어요. 생활비에 쓰고 가정에 뭐 애들을 키우고 썼다.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공동으로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배웠잖아요. 성년이 미성년자인 18세 이상이 결혼할 수 있는데 그럼 18세가 미성년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결혼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결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느냐라고 설명되어 있는 게 지금 이거 성년의제입니다. 자, 성년의제 민법 제826조의 2항으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는 뭘로 본다? 그렇죠. 성년자로 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18세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첫 번째 법정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강조하여 민법상의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상의 행위입니다. 이 말하자면 뭐 선거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에 능력을 얻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민법상의 어떤 재산상의 혼인 재산상의 효력은 발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혼인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 이게 뭐죠? 민법에서 할 수 있고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그 앞에 우리 미성년자의 계약 배웠었죠. 그래서 미성년자일 경우 고가의 물건을 샀을 때 여러 사항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년의제가 뭔지 잘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지도 한번 봐주십시오. 그 다음 이혼의 유형입니다.
결혼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결혼을 계속 유지 못할 때가 있겠죠. 이 사별은 자연적이에요. 한쪽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한쪽이 이제 사망을 해서 혼인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존한 중에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너랑 나랑 못 살겠어. 난 너랑 살기 싫어. 뭐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별은 그러니까 사별이 뭔지 알죠? 한쪽이 사망하는 거죠. 그것은 자연적이고 이혼은 인위적이라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혼의 유형이 두 가지죠. 어떻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어요. 아까 재판상 이혼 배웠다 그렇죠? 뭐 할 때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재판상 이혼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나온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혼의 유형은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는데 협의상 이혼은 이혼에 대한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후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이러이러한 점에서 너무 맞지 않아. 이렇게 사는 건 서로에게 불행할 뿐이야. 이러면서 둘이서 이혼하기로 합의를 한 후에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이혼의 사유나 동기 등에는 제한이 없지만 경솔한 이혼과 그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상 이혼은 절차가 독특하게 이혼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주제 더하기에 협의상 이혼 절차와 재판상 이혼 절차가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협의상 이혼 절차를 보시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정법원에 가서 우리 이혼할 건데 서류를 주세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3개월 동안, 없으시면 1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서 보는 것처럼 협의상 이혼의 당사자는 일정 기간 지난 후에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할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을 땐 3개월, 그렇지 않을 때는 한 달의 이혼 숙려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혼 숙려 기간을 줘서 곰곰이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감정으로 이혼하고 싶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3개월 또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혼 의사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혼하겠습니다라고 가정법원에다가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정법원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일종의 이혼 서류죠. 이혼 서류. 이혼 서류를 받아서 시청, 구청에 어디서 일정의 행정기관이죠. 이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혼 신고를 해야만 뭐 하는 거죠?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자, 그 다음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옆에 보세요.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한쪽은 이혼하겠다 하고 한쪽은 이혼 못하겠다 했을 때 법원의 판결로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이혼 소송 전에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깐 볼까요? 재판상 이혼 절차 4가지인데 재판상 이혼 절차에는 이혼 숙려 대신에 뭐가 들어오죠? 그쵸, 이혼 조정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혼 조정이 들어오면 이제 말하자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회부를 해요.
오라고. 그러면 생활환경, 혼인생활 등 여러 다방면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요. 당사자의 출석하에 합니다. 당사자가 다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죠? 가정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혼 소송이 이제 판결이 돼요. 자, 그러면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발생하고요. 여기는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요 이혼 소송에서 법적 효력 발생하죠. 협의상의 이혼에서는 이 이혼 신고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혼 신고 역시 똑같습니다.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문을 들고 구청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혼 절차 잘 봐두시고요. 자,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고요. 만약 조정에 실패할 때는 소송이 진행돼서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다 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소송 판결을 넘어서서 그냥 이혼 조정에서 이혼 신고로 건너뜁니다. 이해하죠? 자, 그 다음 이혼의 법적 효과.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간의 배우자 관계는 해소되고요. 혼인을 통해 형성된 배우자, 친족, 인척과의 관계도 모두 종료됩니다. 이혼 당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중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한쪽에게는 면적 교섭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얼마나 만나느냐, 몇 시간 동안 만날 수 있느냐, 언제 만날 수 있느냐, 뭐 이런 면적 교섭권이 인정되고요. 또한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할합니다. 근데 이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요, 나한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 재산이 말하자면 형성하는 데 있어서 둘이 얼마 정도의 기여를 하느냐로 따지는 거지, 내가 책임이 있어서 내가 잘못을 해서 이혼한 거에 대한 거는 위자료로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로 지불을 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권은 내가 뭐 바람을 폈다, 내가서는 뭐 아주 나쁜 짓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혼이 됐다고 할지라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가능해요. 한편 부부 중 어느 일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을 때 다른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위자료죠. 이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므로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걸 잘 알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입니다. 여기서 친자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친자는 두 가지죠. 친자 관계와 그 다음에 양자 관계가 있어요. 양자가 있어요. 새롭게 들어있는 거. 친자 관계는 출생한 거랑 관련인 거고요. 양자는 입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자 관계에서는 친생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친자 관계는 친자 관계. 잠깐만요. 이 선생님이 말이 했는데 친자 관계는 친생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둘 다 뭐죠? 그렇죠, 친자 관계예요. 자, 친자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를 의미하는데 친자 관계는 혈연, 즉 친생자고요. 입양을 통해 형성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자 관계는 크게 친생자와 입양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친자 관계는 크게 뭐가 있다고요? 혈연, 그 다음에 입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혈연은 크게
친생자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친생자는 어떻게 하죠? 그쵸?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 그 다음 뭐죠? 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혼은 그 혼인신고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하고요. 이 사실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배웠죠. 그래서 한쪽 편에서 인지를 해줘야 말하자면 사실혼 관계에서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 병은요 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 관계가 있는데 이 양자와 친양자가 있어요.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양한 자녀는 양자, 그리고 2008년에는 친양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뭐냐? 첫 번째,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입니다.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지만 양자는 입양된 후에 친부모의 성과 분을 따르고요.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친양자는요, 조금 다릅니다.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취급된다고 돼 있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요. 입양 전의 친족 관계는 모두 종료됩니다. 그래서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는 친부모의 사망 시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양자는요, 친부모가 상속하면 상속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특히 양자, 친양자의 양부모와 친부모 간의 관계를 잘 알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친권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를 친권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친권이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성격이 강했지만 오늘날에는 부모가 자녀를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한다는 의무로서 성격이 다 강합니다. 그래서 친권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재산 관리권이고요. 두 번째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요. 다음 네 번째 교양 또는 보호 또는 교양의 목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이 상실, 일시정지, 일부 제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실, 일시정지, 일부 제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 행사를 정의하는데 협의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법원에서 친권 행사자를 지정하고요. 양자일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을 행사합니다. 자, 그 다음 유언. 이거 생각 열기 했었다, 그쵸?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법적 안정성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쵸? 고인의 뜻을 왜곡되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언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교과서에 보시다시피 네, 요식주의라고 해요. 자,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은 사유재산 제도에 입각한 자유로운 재산 처분이 하나이며 여기는 몇 세? 그쵸, 17세 이상 사람은 누구나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과 관련하여 요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요식주의란 법에서 정한 일정한 형식을 갖춘 유언만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는 유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유언의 내용을 함부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유언장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유언장을 허위로 만드는 거고요. 변조는요, 변경하는 거. 뜻 알아놓으시고요. 민법에서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언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각자는 어떤 방식으로 유언을 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은 유언자의 최종적인 의사 표현이므로 살아있는 동안 언제라도 유언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상속. 자,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말합니다.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남긴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때 사망한 사람은 피상속인, 승계받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자, 그래서 상속 방식으로는 유언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속과 유언이 없을 때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법정 상속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 상속 순위 알아놓으시고요. 법정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직계 비속에서부터 4촌 이내의 반개 혈족까지 상속 순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자신보다 앞선 순위의 상속이 있을 땐 상속받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직계 비속이 있으면 직계 존속이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함께 상속받습니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받으며 해당자가 없을 때는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상속은 균등 분할하되 배우자는 50%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잘 알아놓으시고요. 그러니까 1대1인데 배우자는 뭐예요? 1.5대 1 이렇게 받는다 이 말이죠. 배우자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상속에서 유의할 점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어떻게 된다? 함께 상속된다. 따라서 채무 상속에 따른 상속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후 상속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신고해서 채무에 대한 상속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한정 승인을 신고하여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탐구활동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프린트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개인생활과 법입니다. 지금 여기서 볼 때 개념 문제인데요.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 3가지를 지금 적어보라고 돼 있죠. 자, 첫 번째 뭐예요? 그쵸? 자유로운 의사 합치. 그 다음 근친혼 및 중혼이 아닐 것. 그럼 기억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 18세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성년 의제를 취급해서 그 민법상의 행위 능력이 부여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여건 뭐죠? 그쵸, 중요한 혼인신고. 그래서 혼인신고를 해야만 뭐가 된다고요? 그쵸, 법률혼이 돼서 여러 가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다는 무슨 절차? 그쵸, 협의상 이혼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 절차랑 협의상 이혼 절차랑 알아놓으세요. 자, 그러면 가, 나, 다 중에서 뭘까요? 다겠네요. 그 다음에 그쵸,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요. 그쵸? 그 다음 뭐예요? 구청 등에서 이혼 신고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안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공증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증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그럼 자기가 자필로서 유언을 하고 싶다면 자필로 쓰고 자기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표 X 볼까요? 유언이 없을 경우 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맞죠? 그래서 법적 상속인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래서 1순위는 직계 비속, 2순위는 직계 존속, 3순위는
형제 자매, 사촌이는 사촌인의 반계 혈족. 이렇게 쳐. 법적 상속에서 자녀의 경우 아들이 딸보다 50% 가산하여 상속받는다. 지금 없어졌어요. 그쵸? 자, 다음 사례에 갑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돼 있어요. 만 18세인 갑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을과 혼인하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애정에 대한 확신이 없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단독으로 유한 법률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혼인신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적 절차를 할 수 있어요. 즉 성년의지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을과 협조하고 서로 부양할 의무를 갖는다. 당연하죠. 이걸 가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가질 수 있다 했습니다. 만약 을이 전세 대금을 대출받았다면 갑도 함께 갚아야 한다. 맞죠? 을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라도 갑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자, 다음은 일련의 사건 순서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옳은 것은 돼 있어요. 몇 번인 것 같아요? 을과 혼인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고, 갑이 고급 외제차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했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했죠? 그 다음에 을은 병을 임신했고요. 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을이 병을 출산했네요. 자, 가에서 갑이 다른 여자와 혼인할 경우 중혼이 된다. 아니죠. 왜? 혼인신고를 다 했어 했잖아. 자, 나에서 차량 대금을 갚을 의무가 을에게 됐다. 아니라고 했죠. 다에서 갑과 을 관계에는 친족 관계가 발생한다. 왜? 다에서 혼인신고 했으니까. 라에서 을은 병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금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아기를 가졌을 때 이 상속이 어느 선까지 되느냐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요때 병을 임신했잖아요. 임신한 상황에서 지금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병을 대리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에서 병은 혼인 외의 자로 인정된다. 아닙니다. 결혼한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혼인 외의 자가 인정이 안 돼요. 얘는 아버지의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병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다음은 가정법원의 어떤 판결의 취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추론해서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및 그 시부모와의 불화로 미안해요. 3번이 빠졌네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갑을. 자, 청구 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의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돼 있네요. 이거 보니까 뭔 것 같아요? 소장이잖아. 그쵸? 재판상 이용이죠. 자,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나 동기가 요구되지 않는다. 아니죠. 이거는 협의 이혼이잖아. 동기가 하는 것은 협의 이혼이니까 아니고요. 자, 갑이 유책 배우자일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협의상 이혼은 청구하는 서류이다. 아니라고 했죠. 법원에서 진행한 이혼 조정이 실패했다. 그쵸? 소장이니까. 그래서 4번이 맞겠죠? 만약 이혼이 결정된다면 을은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분명히 말했지만 재산 분할은 유책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고르시오 돼 있네요. 남편 및 그 시부모의 부하로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가출하여 자녀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으며 남편이 교통사고 사용하였음에도 사망하였음에도 장례식 등에 참석하지도 않고 보상금만 수령하여 낭비하는 등 자녀의 부양에 전혀 노력하지 않는 모에게 자녀들에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원고의 청구 취지는 친권 상실 선고다. 그렇죠?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됐으니까 친권 상실이죠.
판결에 따라 자녀에 대한 모의 부양 의무는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도 해당 소송의 원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판결에 따라 모의 자녀의 친자관계는 소멸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자관계가 소멸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혈연 관계를 끊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이건 법적인 거지. 친자관계를 소멸시킨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판결에 따라 자녀에 대한 모의 부양 의무는 소멸된다. 친권이 상실된다고 해서 뭐가 애들에 대한 부양 의무까지 손실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뭐죠? 2번이에요.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유언장이네요. 지금 유언이 있으니까 법정 상속으로 이루어진다. 다음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언자가 유언 땡땡씨 뭐 큰 딸을 땡땡땡 뭐 땡땡땡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자필 증서에 도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죠? 그쵸? 지금 도장이 지금 보자. 갑이 찍혀져 있네요. 자, 그 다음 법적 상속이 이루어진다.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도장이 보통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도장을 봤는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뭔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잠시 보시면 작성일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작성일자, 유언자, 유언 내용, 주소, 그 다음에 도장.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유언자 있죠? 그 다음에 유언 내용 있죠? 유언자 성명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그쵸? 작성일자가 없어요. 작성일자가 잘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은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하지 않는다면 볼 거 없어요.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쵸? 법적 상속으로 갑니다. 아마 이 유언장을 어떻게 적어야 된다. 그 요식 조건 그걸 갖다가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작성일자, 유언자, 유언내용, 유언자의 도장 이렇게 있어야만 뭐 하는 겁니까? 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언대로 유산 배분해야 된다. 안 되죠? 유효하지 않으니까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다. 안 되죠? 똑같은 말이죠. 지금 2번이랑 만약 갑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아니죠. 90% 더 받잖아. 자, 후에 갑이 유언자의 내용을 바꾸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돼 있어요. 이건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갑은 아들 을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갑의 유족으로는 아내, 병, 아직 태어나지 않는 딸, 정, 그리고 노모인 무가 있습니다. 남긴 재산은 5억 원이고 을에게는 재산이 없어요. 자, 그러면 보기. 병은 3억 원, 정은 2억 원의 상속을 받는다. 자, 무는 병과 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 소송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만약 갑이 먼저 사망했다면 정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을이 먼저 사망했다면 무는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아들 을과 함께 갔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 이걸 따지는 걸 추정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 추정 사망이 언제적 되느냐
따질 수 없는 게 지금 아들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먼저 사망을 했느냐 아니면 남편이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 그 아내에 대한 약간 상속분도 틀려져요. 그런데 사망하긴 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추정 사망이 그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이 내용만 보시고 뭐 하면 돼요? 그 문제를 풀면 됩니다. 몇 번? 조금 어렵죠? 이거는 네, 이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그 추정 사망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까지 나와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내용만 보시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대로만 푸시면 됩니다. 그쵸? 답이 1번이죠. 유류분 반환이 뭐냐면 상속이 되고 남은 것을 나한테 좀 달라 이 말인데 지금 누가 있어요? 여기 지금 배우자가 있고 태어나지 않는 정이 있어요. 태어나지 않는 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은 이미 그 상속자로 계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존속 그 비계 존속이 말이 안 나오네요. 누구죠? 비속. 직계 비속이 있기 때문에 직계 존속은 지금 상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은 청구할 수 없다가 맞고요. 병은 3억 원, 정은 2억 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1.5대 1이니까 5억 원을 그렇게 계산을 하면 답은 기억 니은이겠죠? 정은 상속받을 수 있다. 을이 먼저 사망했다는 이거는 그냥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조금 문제가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려웠죠.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산할 필요까지 없는 걸 갖다가 해놔서 조금 그랬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